자, 이제 1위 모의고사 21번으로 오셨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이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은, 자,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 계산한 문제가 왕왕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 기대가 뭘 의미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대는 시장에서 추출된 어떤 자료로 예상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대는 뭘 의미한다? 확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확률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확률 나와 있죠? 수익률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풀 때는 이 퍼센트는 제가 아까 탄력성 말씀드렸다시피 계산할 때는 이 10%는 0.1이에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문제 푸는 요령 가르쳐 드립니다. 0.1 곱하기 2 더하기 0.8 곱하기 8 더하기 0.1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답이 7.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계산 요령 보이시죠?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저렇게 0.1, 0.8, 0.2 이렇게 한다는 거.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아주 기초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다음에 뒤로 가서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는 저기에다가 추가로 자산 구성 비율만 반영하면 돼요. 자, 21번이었습니다. 자, 22번 들어갑니다. 자, 수익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 수익률. 저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측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 수익률 나온다. 시장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자, 아까 제가 수요 공급이라 하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죠. 자, 대가를 받으려 할 때는 이 정도는 받아야 최소. 지불할 때는 이상 줄 수 없다. 최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신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목표 수익률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시고, 근데 주어를 잘 봐야 합니다. 얻는 이가가 주어죠. 기대 수익률이, 자, 시장에서 주어지는 수익률이에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작아. 투자합니까? 안 하죠. 벌써 이게 틀려버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으니까 봅니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더라도 보장되는 정기 예금 이자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을 리스크 프리 레이시오라 해서 무위험 수익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정기 예금을 2% 준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 2%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사업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험을 뭐라 그랬어요? 예상된 결과가 실현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요구를 해야 돼. 위험 할증률.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금 10억을 투자했는데 돈이 10년 뒤에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자율까지 계산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가격이 비싸지는 셈인데 이때는 지불해야 할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뭔가 맞바꿀 때 더 주는 쪽이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실물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화폐로 이렇게 지불할 때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들은 1대1로 맞바꾸다가 이제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걸 의미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는 10억 처음에 투자했는데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 할증률 고려했다 할지라도 투자할 당시는 금이었는데 바꿔보니 은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세 가지가 구성됩니다. 위험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수익률 요구해야 되고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 두 배예요. 그 사업의 시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 하락 위험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그게 요구 수익률이죠. 자, 2번 볼까요?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되다 보면 아울러 상승한다. 당연하죠. 더 요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요를 좀 가르쳐 드렸는데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고 하나는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예요. 짐작되시죠? 자, 투자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가치는, 자, 투자론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같다라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정평가로서 가치와 가격을 따로 다룰 거니까. 한 번만 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다른 조건을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론에서는 가치만큼 가격이 형성됐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 가치는 시장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격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사무소가 갖고 있는 주관적 가치 개입니다. 맞습니다. 4번, 저 내부 수익률 인터널 레이어블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저 내부가 투자안 자체를 말해요. 인터널, 엑스터널. 인터널 그러면 이 안 그런 뜻이거든요. 레이어블 리턴 수익률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업이 투자했을 때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죠. 그 사업의 수익률이 요구 자기용은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익성 지수. 자, 제가 아까 분모 문자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율, 비율, 지수, 개수, 상, 성, 도 이런 것은 분모 문자를 나타내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출석률? 그러면 출석자를 분자에 적죠. 뭐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과 관련된 게 위쪽 분자에 적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금 유입 들어올 돈이죠? 의 현재 가치를 분자 위쪽에 적고 아래쪽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적습니다. 근데 그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어떤 이야기예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1보다 크다. 그럼 분자가 더 크다는 거죠? 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익천수가 1이면 그래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자, 원래 들어올 돈이 미리 들어올 돈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할인율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선수가 1이다. 그 말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만큼 벌었다. 만족시켰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큰 것 같으면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성이 1보다 큰 투자 아니다. 투자 가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마코이치가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유명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서류 가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서류 가방을 열어보면 땅문서, 집문서, 주식, 채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 구성의 집합체, 바꾸기 가는 분산 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포트폴리오 배입되는 투자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그 결과로 총 위험을 줄어들게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위험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시장에서 발현되는 위험, 시장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경기 변동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율 변동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떤 소금 장수가 소금 절반을 채우면서 우산을 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소금만 팔았을 때 비가 오면은 소금 팔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산까지 들어놓으면 우산을 팔 수 있겠죠? 해가 뜨면요? 소금을 팔 수 있겠죠.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 자산이 안고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최소화되고 개별 자산이 안고 있는 위험이죠.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을 수 있다가 포트폴리오 이펙트입니다.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투자 효과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분산 투자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쪽박을 막는 기법이지 대박을 노리는 기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대박을 노리는 기법은 집중 투자입니다. 대신 쪽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주식 상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큰 폭으로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쪽박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분산 투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없애는 위험은 개별 자산 특성부터 야기되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거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럼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비실비실한 위험이에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세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어낼 수 있다.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죠? 체계적 위험. 두 번째, 두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상관계수라는 것도 원래 이제 계산을 하지만 여러분 계산할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경영 통계학에서 다루는 거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내 가족이 아파요. 저하고 상관없습니까?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무슨 말이에요? 동고동락 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아까 소금 절반 채워서 우산 들어놓은 게 아니라 굵은 소금 A 절반 채워서 굵은 소금 B를 들어놓으면 비가 오면 둘 다 망해. 이런 경우가 상관계수가 1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 1. 자, 1일 때는 거의 동일 자산이에요. 분산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0을 지나 마이너스 1까지 상관계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서 좋습니다. 더군다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통계적으로 완전 제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음이면 좋겠죠. 1만 아니라면 위험 감소 효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경우에는 분산투자 효과 없다.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표준 편차 X축과 기대치를 Y축이 더 적었을 때 나타나는 투자의 무차별 고수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가팔라집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별표 보이시죠? 자, 4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세가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험의 감소 효과가 크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5번 투자자산의 상관계수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경우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라니까요. 1보다 작기만 하면 1만 아니라면 위험 감소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이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요 시점 있죠. 자,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습니다. 수익률 나와 있고요. 위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산을 구성했더니 A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럼 A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수익률 높이는 같은데 위험이 A가 더 작죠. 여러분이 이 선택 투자자라면 A 선택하실래요? C를 선택하실래요? A. 이게 지배한다. 이게 평균 분산 지배율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자, 이제 B하고 C를 비교해 볼까요? 동일한 위험인데 수익률이 B가 더 높죠. 그럼 여러분 C를 선택하실래요? B를 선택하실래요? B. 자, 이렇게 지배의 원리에 따라 선택된 포트폴리오가 이 파란 점선이 있죠.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매끄럽게 연결시키게 되면 포트폴리오 효율적 전선 이피셔트 프론티어 이렇게 합니다. 이피셔트 프론티어. 그래서 효율적 전선할 때 이 전이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뒤로 하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전면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은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이것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싫어하더라도 싫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보겠습니다. 요 만나는 접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학습을 하셨을 텐데 투자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자, 요 점을 지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때 동일한 위험 단위 줄 두 개 보이시죠? 동일한 위험 단위 줄 두 개 보이시죠? 요구하는 수익률이 차이가 있어요. 갑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정도 대가를 요구하는데 을은 이 정도 요구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합니까? 갑이. 그러니까 보다 위험 혐오적일수록 이 접선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창을 들고 나간다 쳐볼게요. 전쟁하기 전에는 공격하기 전에 창을 세우고 있죠. 근데 공격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갑은 보수적 투자자, 을은 공격적 투자자. 이 파란 선 봐요. 접선. 그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접선의 기가 가파르다. 창을 세웠죠? 공격 안 하고 있습니다. 완만해지죠? 공격적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헷갈린 걸 막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24번으로 들어갑니다. 화폐 시장 가치. 자,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 화폐 시장 가치를 어려워합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 좀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오늘 첫 강의가 강의할 내용이 좀 많네요. 자,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원리금 균등상환. 여러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주택 저당 접받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려면 연금 미래계수 사용하여라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0만원에서 5년간 들어올 예상되는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현재 일시불 계산하는 거죠.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죠.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역수는 뭐예요? 저당 상수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 자, 이런 타입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수 관계를 이렇게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금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인계수, 상환 기인계수입니다. 틀렸고요. 감채 기인계수는 좀 전에 나왔죠? 연금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의 역수는 저당 상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자, 이걸 잠깐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요 표는 보통 우리 소문서에 안 나와 있는 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현재와 미래로 나눈 표는 없어요. 대부분. 사실 제가 고안한 표입니다. 이게 저작권으로서 보호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분이 베끼면 안 되는데, 글쎄요, 누가 베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미래 가치 분야가 있고 현재 가치 분야가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란 미래 일시불을 말한다. 목돈. 일시불이란 한 번 불입하고 추가 불입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생활자 같은 거 연금을 매기 받는 거죠. 이런 스타일 연금이라고 한 번 불입하고 더 이상 불입을 하지 않는 이런 돈을 일시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래 가치는 뭐라고요? 미래 일시불. 현재 가치는 현재 일시불. 잘 봅니다. 여기 미래 영역이죠? 미래 일시불. 물음표죠? 미래 가치 분야. 여기 현재 영역이 일시불이죠? 현재 가치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봅니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이렇게 놨죠? 내가가 미래 가치를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내가는 미래 일시불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거나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꿀 때 화폐 시장 가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그러니까 미래 일시불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해야 할 재료가 있어야 돼요. 현재 영역 돈을 미래로 바꾸면 얼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일시불이라는 표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럼 이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일시불, 내가 요건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현재예요. 그게 화폐 시장 가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이 있는데 이걸 미래 일시불 구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일시불은 현재 일시불 범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연금이 내가 계수. 이거 미래 일시불이죠. 그럼 이 연금은 현재 영역의 연금입니다. 지금 현재부터 받는 연금을 미래 돈을 계산하는 거죠. 얘기 오겠습니다. 자, 현재 일시불 구하는데 일시불이 현가 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현재 일시불을 말하고 요건 뭐예요? 미래 일시불이겠죠. 맞네요. 미래 일시불. 자, 연금이 현가 계수 그러면 현재 일시불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예요? 이 연금이 미래에 받게 되는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 생활자 됐는데 앞으로 받을 연금을 지금 땡겨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요 계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역수가 적히겠죠. 요 계수 아직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요놈하고 요놈 봐요.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요 이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퀄을 모르고 이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역수관계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계수 곱해서 이걸 구했죠. 그럼 요 계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걸 구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역수관계예요. 요 식이 뭔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요 계수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 계수는 이거하고 또 역수관계예요. 그러면 요 감채인 계수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영역의 일시불. 이제는 확정된 금액이죠. 내가 10년 뒤에 10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부터 매기 적립해야 할 금액이 뭐야? 적금 묻는 거죠. 근데 왜 제목이 감채 긴계수가 상한게 있을까요?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이 채무를 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매기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지? 상환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기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계수가 감채인 계수, 상환기금 계수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합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그럼 앞으로 내가 원리금 균등상환에 얼마씩 갚을까?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합해서 균등하게 이렇게 받는 입장이라면 저당 대출을 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일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계수를 뭐라고 했느냐? 저당 설정에 따라 매기 일정액을 계산하는 수라고 해서 저당 상수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계수 암기법 좀 더 말씀드리고요.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요 세 가지는 현재 가치 분야, 미래 가치 분야, 이게 문제로 나옵니다. 요 세 가지는 미래 가치 분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 일시불 구하는 거 관련이 있어요. 내려올까요? 요건 구하지는 않고 이미 주어진 거죠? 근데 이거 연금, 요거 연금의 물음표죠? 이런 걸 일시불을 하지 않아요. 현재 가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래 일시불 구하는 식을 응용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미래 가치 분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 현재 일시불 구하는 것을 응용식이 만든 거 아닙니까? 여전히 현재 가치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폭이 있으면 3명씩 묶여서 다닙니다. 봐봐요. 에. 여기는 혀에 어 들어있죠? 이렇게 해오세요. 도움이 되실랑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일시불 내과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를 역수관계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연금이 내과계수와 연금이 현가계수가 역수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잘 틀립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시불 할 때 이 불이 있죠, 불. 여러분, 불, 황소 있지 않습니까? 황소는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죠? 그러니까 멀리 역수관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금 이렇게 나오죠? 연 할 때 이 연은 연이어 붙어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금이 내과계수는 바로 붙어 있는 감채 긴가서의 역수관계고, 연금 현가계수는 바로 붙어 있는 저당상수 역수관계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수관계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요. 이자율이 1년에 10%예요. 그럼 0.1 이렇게 해서 110만 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수라 그래, 계수. 현재 일시불을 미래 일시불 구하는 계수라 해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내과 계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복리자로 계산한다. 그러면 2년 뒤는 2승, 3년 뒤는 3승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같이 이쪽으로 넘겨서 이걸 구하는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분모문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공식은 외웠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연금이 내과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라든지 감치계수, 저당상수는 사실 계산을 내서는 안 돼요. 공식을 내서는 안 되는데, 전에 15일 때 한번 내더니 이번에 31일 때도 한번 냈어요. 이거 뭡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금이 내과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역수는 하실 수 있겠죠. 분모 문제를 바꾸면 되니까. 자, 나는 연금 생활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금을 받는 방법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 3가지예요. 왜 3가지냐고요? 자, 매기 받는 연금이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퇴직 시점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잘 선택 안 하는데 미래 이익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는 이겁니다. 지금부터 받는 연금을 뒤로 미루어서 내가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권리가 있다. 20년 동안 안 받다가 20년이 다 되었을 때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니까. 자, 이번에 내가 연금 생활자가 됐다 그러니까 친구들 쫓아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저 봐요. 이걸 먼저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리면 뭔가 잘 봐봐요. 이 그림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요. 어떻게 된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즐겨 드시는 건데, 치매 갈 때. 그렇습니다. 이거 달기 알을 날 때 아래로 알이 나죠? 등 위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분모 문제 연금 이야기 나오면 분모가 다 알이 있어요. 알. 알 있네. 이렇게 하시고. 자, 내가 연금 생활자 됐다. 그러면 암탉을 사가지고 계속 알을 받아먹는 것도 연금 생활자예요. 근데 만약에 20년 뒤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친구가 연락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연금 안 받다가 20년 뒤에 한꺼번에 받겠다 이런 이야기는 20년 동안 친구들 만나서 술 얻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일 없네 그래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대응해서 균형을 맞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게 플러스 1. 이것도 플러스 1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 어때요? 20년 뒤에까지 받아야 할, 20년 동안 받아야 할 연금을 지금 목돈으로 받았대요. 그럼 친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자기 사정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춤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말이요. 일 났죠? 일 있네. 아까는 일 없네였죠? 일 생겼네. 난리 났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로하는 건들면 안 돼요. 건들지 말라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역수는 됐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네요. 그래서 이 공식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고요. 사실 공식을 외우는 이런 문제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폐 시장가치 기본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이론적 내용을 좀 많이 다루게 되네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 의뢰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가시자고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 급비다 내용도 틀린 것입니다. 자, 순위 현재 가치가 0의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순수는 1이 된다. 맞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수익수가 0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 아니라고 했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투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다수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낼 수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요. 투자자가 생각하는 그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라고 그랬죠. 이건 투자로도 기대는 현금 유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의 현재 가치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맞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그 사업 자체 수익률인데 이게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 저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작다.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투자자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는데, 자, 설명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봅니다. 순위 현재 가치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숫자를 붙였을까요?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을 뭘 사용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지금 나간 돈은 지금 현재 가치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게 유입되는 현재 가치에서 유출되는 현재 가치를 빼봤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만약 0이다. 그래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써서 값을 낮췄기 때문에 같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만큼 벌었다 그 말과 똑같아.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을 사용했으니까. 요구 수익률 충족하니까 이 꼴이 포함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서로 형제간이에요. 식자재를 같은 걸 써요. 무슨 말이냐면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현금 유출 현재 가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요구 수익률 현재 가치 구합니다. 요게 지금 자세히 안 나왔어요. 여러분, 수익성 지수나 순위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나 현금 유입 현재 가치는 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거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자재가 나오면 여기는 차감했을 뿐이고 얘는 나눠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것뿐이 이건 거죠. 만약에 둘이 같다? 그럼 NPV가 0인 것 같죠. 그런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수익성지수가 1이 되는 거고 여기 1보다 크다? 그러면 분자가 더 큰 거니까 NPV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수익성지수는 기준이 1이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1 수익성지수 기준이 뭐다? 1.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 내부 순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업의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의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수익률. 저게. 그래서 그 사업의 수익률이 나오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뒤에서 문제를 다룰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세 가지 기법 중에 가장 우수한 기법이 순위 현재 가치법, 순위 평가법입니다. 그래서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에서 가장 바람직해요. 자, 이 다음 문제를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자, 부동산금리 자금 조달 방식이죠. 지분금융. 우리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금융은 타인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개입돼요. 그러나 이 지분금융은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실적 배당을 받습니다. 실적 배당. 그러니까 안정적 이자를 받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분금융 중에서 주식이에요. 주식회사 이야기 나오거나 아니면 주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공모에 의한 증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분금융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ABCP는 어음이에요. 부채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관련이 있죠. 퍼블릭 오퍼링. 자, 공모. 프라이빗 오퍼링이 있고 퍼블릭 오퍼링이 있는데 널리 투자자를 모집하는 걸 공모를 합니다. 법적 제한이 좀 있어요. 규제가 좀 강하죠.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식 발행과 같은 이야기예요. 디귿 해당되네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용대출 성격입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하고 하나 더 있죠. 조인트 벤처. 요 두 가지가 또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이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을 묻는 문제가 왕왕 출제되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따른 이자에 대한 내용이 더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1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수요는 줄어든다, 증가한다. 틀렸고. 2번 연금 이자율 같을 경우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이게 주어죠. 기간 중 사이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아닙니다. 불리합니다. 사이 받는 게 유리해요. 어차피 이자 받을 거 먼저 받게 되면 그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이자 성격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불표 쳐놨죠?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단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 그럼 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 대출금 인상시킨 요인이다? 이건 금융기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금융기관은 낮은 예금에 주고 높은 대출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만약에 차입자 신용이 낮다든가 대출기간이 길다든가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다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건 차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냥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대출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억 갚았어요. 그럼 남은 게 80억이죠. 그럼 상환비율은 20%고 잔금비율은 80%입니다. 더하면 0이 아니라 1이 돼야 되겠죠. 5번 차입자 취업 상태 불안정, 차입자 과거 대출의 연체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주택 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인상시킨다며 더 비싸게 받으려 할 것이다며. 위험하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연간 이제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간 중에 4회 남은 거 받는 것이 기말 한 번 받는 것보다 유리한데, 봐봐요. 요걸 이제 유효자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12%를 4번 나눠서 받게 되면 매 기간마다 0.03, 3% 이자율이 적용되고 1년 말까지 4번 복리자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원금을 뺀 요 계산을 해보면 0.1255, 그러니까 12.55%가 되죠. 근데 기말에 한 번 딱 계산하면 12% 그대로죠. 복리자 성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약간 어려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가르쳐 드리면, 시험장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지문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는데 2번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2번 지문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지선다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요령이에요. 일단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학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지문은 애초에 없는 걸 간주하고 사지선다라고 보고 1, 2, 3, 예를 들어서 2번이 그렇다면 1번, 3번, 4번, 5번 중에 답을 고르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벌써 확실하게 없어. 그럼 답이 2번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답이 되지 않았지만. 자, 28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 자리 중에서 대답보다 대부비율을 구하시오. 여러분, 대부비율이 뭐예요? 대부비율이? 부동산 가치, 사학 대비 대출받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근데 이 자료가 사실은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컨대 제가 좀 기억이라는 식이 있어요. 왜냐면 상환 대출에 있어서 기준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바로 뭐 답이 이제 3번인데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식이 중요합니다. 요 식은 이렇게 일단 기억하도록 합니다. 대출업 부당당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대출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순nhập소득, 순수익을 요걸 가지고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대출업 부당당. 자, 우리 대부업계는 부당해서 잘못하면 돈 빌리면 당한다 이렇게 합시다. 대출업 부당당. 저걸 계산한 방법은 저당 상수에다가 대출 총액 저당서 곱해서 원리금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 시험장에서 이 식을 여러분이 도출해서 문제를 풀면 한 4줄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에 못 풉니다. 제가 당부컨대 이걸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설도 이렇게 적혀 있겠지만. 그럼 순위업속 나왔죠? 나누기. 그 다음에 계산기 나누기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하면 안 돼요. 요거하고는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0.2 나누기 1.4 나누기 0.102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1억 4천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 지금 대출 받을 돈이죠? 그럼 4억 원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스탠다드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봐보죠. 자, 8천만 원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값이 예를 들어 추가로
자, 이런 추가, 그러면 추가의 동화를 꼭 치세요.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미 8천만 원 있는데 추가로 받을 게 얼마냐 이면. 그러면 이제 요걸 일단 놔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8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가 추가 대출 될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준입니다. LTV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죠. 70%.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 데트 인컴 레이쇼. 연간 소득 기준 5천만 원이죠. 근데 분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 앞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을 적습니다. 기타 부채는 이자만. 그래서 지금 50%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뒤로 넘어가서 문제 푸는 요령을 좀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번하고 2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산가치 기준으로 5억짜리 70% 3억 5천이죠. 우리 DTI는요. 지금 요걸 X를 놓고 지금 여기 연소득을 적어서 요 비율만큼을 충족시켜야 돼요. 분자가. 그럼 이렇게 곱하면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이 원리금. 그런데 대출액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했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을 계산한다는 걸 배우셨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기에서 이 저당 상수를 이쪽으로 넘겨서 나눠주면 이걸 구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0.25를 0.1로 나오면 2억 5천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대출해 줄 때 자산가치 기준으로 3억 5천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가능금 2억 5천 중에서 적은 금액에 작은 금액이 대출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으로 대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2억 5천 8천을 빼게 되면 1억 7천이 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주택저당시 원리금 지급액 추이를. 2번은 잔액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기획관 내에 해당하는 주택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은. 자, 이게 이런 스타일이 이제 한 번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스타일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가 출제자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여기서 원리금 추이, 원리금이 균등하죠? 원리금 균등 상환. 이건 잔액인데, 잔액이 처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스타일, 부의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체증식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여기 그치지 말고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여기 있고요. 원금 균등은 여기다 해놨습니다. 왜 원금 균등 상환을 먼저 했느냐? 실제로 우리가 대출할 때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 많은데 이 논리상 이건 체감식이고 이건 균등식이고 이건 체증식이에요. 뭐가? 원리금이.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저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원금 균등 상환에 자, 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금을 일정히 갚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총액 10억을 대출 받았다. 10년 상환이고 매년 말 상환을 가정합시다. 그럼 1년 말마다 1억씩 갚을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자를 어디 적용하느냐면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에 적용합니다. 다시 지금 10억 대출 받았죠. 근데 우리가 매월 원금을 갚아야 되지만 계산하기 쉽게 1년 말마다 갚는다. 그러면 처음에 이자 계산을 해야 할 대상은 10억 전체예요. 10억을 1년 동안 잔금 변화 없이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자, 1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1년 말 잔금은 9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년 초 금액이죠. 그럼 이 9억이 2년 말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럼 나는 사용료를 9억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자를. 그래서 이자는 항상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잔고는 점점 줄고 있죠. 그렇죠? 잔금은? 그러니까 이자 금액도 점점 줄게 돼요.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것은 원금만 갚는다, 이자도 갚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해서 이렇게 한 게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이게 차입자 상환보다 촉이 가장 높은 게 저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까. 이자를 항상 매기초 미상환 융자 잔고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모든 조건이 같다. 단지 상환 방식만 다르다. 그러면 첫 번째 계산될 이자 대상 금액은 이자율을 고배할 대상 금액은 대출 총액으로서 모두 같습니다. 첫 번째니까. 미상환 융자 잔고가 처음에는 대출 총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요 봐요. 요 이자 높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 것도 볼까요? 차지식도 지금 이 그림이 좀 흩어졌습니다만 이자 높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논리 이해하시겠죠? 이런 스타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 기둥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금은 일정한데 초기는 대부분 이자예요. 갖고 있는 돈 중에. 뒤로 갈수록 어때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그림을 좀 뭐 직각상수 비슷하게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만나는 점이 전체 약 3분의 2 기간쯤 됩니다, 원래. 이거 저때 지금까지 갚았던 원금 총액과 잔액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 정도 돼요. 잔고는 원금을 처음에는 많이 갚지 않다가 나중에 많이 갚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입니다. 체증식이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체증식 상황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봐요. 처음에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원리금을 갖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이걸 부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증식은 소득이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매출이 신장될 것이라 보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어울립니다. 바꿔 얘기하면 개인으로 친다면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들에게 저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증식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부담이 적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이런 부동산 개발의 내용 중 틀린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개발이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라.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조성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걸 말하고. 자, 2번 공공개발은 제1섹터, 민간개발은 제2섹터, 공사혼합,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하게 되면 3섹터라고 그래요. 제3분야. 근데 봐요. 공공개발 해놓고 제2섹터 벌써 틀렸어. 공공개발은 1섹터지. 그리고 민간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인허가 등의 행정부 담당. 민간 혼합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제3섹터인 개발 그럽니다. 공사혼합. 틀렸습니다. 자, 우리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할 때 예비적 타당성은 개발사업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대략적. 그러니까 우리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4번 혼용 방식 또는 다른 표현이 또 있죠. 혼합 방식 이렇게도 합니다. 환지, 개발 후 재분배해 주는 거죠. 매수, 강제 매입하는 수용을 말하는 거죠. 이걸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5번 공영개발. 이건 주체가 정부인 거예요. 왜 정부가 뛰어들어서 그런 공영개발을 할까요?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등 대가 수급이 없는 거죠. 이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존하고 토지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이게 제고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높을 꽂자. 하이스트. 그래서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끔 보면 재고를 이렇게 해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다시 생각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더 높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2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이 5개만 진행된다 할 때 일반지 진행수로 삭제한 것은, 여러분 요것은 지금 요거는 1분만 5개만 나왔잖아요. 원래 5포드 7단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포드 7단계를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요 7단계를 방금처럼 그런 스타일로 2번이나 출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5포드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발 이론은 5포드 이론이 거의 내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 어떤 형태의 공간, 어디 입지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부지는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아까 나왔죠? 예비 타당성 분석. 어떻게 돼요?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입이 비용을 상회한다. 그럼 부지 모색 확보 단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까지 하고 난 다음에 늦어요. 부지 가격이 비싸져서. 그래서 부지를 모색 확보를 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는데,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타당성을 따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장 분석과 타당성 분석할 때 그 타당성 분석이 사실은 대부분 경제적 분석을 말해요. 경제적. 금융 단계
타당성이 있다. 그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 신용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건설 단계. 양호 목적물 건설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을 아주 잘 지었는데 분양 임대 안 되면 개발 사업 실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7번이에요. 자, 마케팅은 시장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개발업자가 시장에서 하는 활동이 뭘까요? 분양 임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고려한다? 개발 사업 초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죠.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니 마케팅을 그러면 일본이 적어야지 왜 얘기를 적어놨냐 이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선분양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후분양도 있는데 분양 임대를 선분양하든 후분양하든 분양 임대가 다 끝나야 이 사업은 끝나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기를 의미로 7번째 적어 놓은 것이지 꼭 이때부터 해라 뜻은 아니에요. 개발 사업 초기부터 고려해라 그 뜻이에요. 자, 오포드가 한 이야기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 수술을 꼭 기억하는데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아예부터 금썰마. 아예 처음부터 금을 썰마. 아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 썰마. 돈 쓰마. 아예 처음부터 돈 쓰려고 작정했구만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예부터 금 썰마. 그럼 앞에 문제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계수. 여러분 제가 계수란 말이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단어가 분자에 적힌다 하지 않았습니까? 율, 비율, 지수, 계수, 상성도. 그럼 입지계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국이 있고요. 이게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이 지역. 그러니까 큰 분모 분자는 이렇게 돼요. 전국하고 예를 들어서 뭐 A도시다. 여기에 큰 분자예요. 그래서 LQ를 계산할 때 일단 큰 분모 분자 방금 따졌고요. 이제는 여기 분모 안에서 또 분모 분자가 있습니다. 지금 X산업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안에도 분모 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분모 분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도시 입지기수를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 큰 분모죠. 그 다음에 저것분의 저거 큰 분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것이야 우리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면 되는 겁니다. 뭐 단순 논문이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자 식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 분자 어떻게 해요? 계산이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건 구체 수치를 계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크기가 가장 큰 거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봐봐요. 여기요. 큰 분모는 국가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하지 말고 요것만 가지고 요것만 계산해서 크기를 따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여기는 수치를 계산해야 돼. 이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우리가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인데 한번 볼까요? 요거 1을 만들려면 그 역수인 3500분의 6800을 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이 되죠? 그러면 큰 분모 이걸 곱했고 큰 분자도 똑같은 곱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00을 여러 개 곱하고 이건 1이 곱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일부러 이거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렇게 씁니다. 1100 곱하기 6800 나누기 2000 곱하기 그러면 안 돼요. 나누기 3500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답이 잘못 나왔다. 내 계산기가 중국산이어서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이 문제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LQ도 계산해 보셨고요. 자, 시장 분석과 타당 분석 내용 좀 틀린 것입니다. 먼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번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 현재나 미래 시장성 매매에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공실률, 여러분 빈방, 투자 부동산의 안정적 점유율 결정에 도움을 주고, 세 번째 다른 조건이 동일하든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 10년 임대차하고 임대 기간이 짧은 경우 1개월 이렇게 해보죠. 경우가 이게 주어져 상대로 공실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게 아니라 공실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임대차 기간이 짧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임차를 모집해야 되는데 제때 모집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위험이 커지는 거죠. 4번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사업에 투자자금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지를 분석하는 셈이고, 개발사업에 타당성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표현이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출제됐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가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 가는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타당 분석의 결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5번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전체 이제 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틀이 이렇게 돼요. 크게 시장 분석과 경제 분석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지역 경제 분석, 내가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그걸 먼저 정의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제가 분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수요,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자, 좋아요. 나는 건설업자인데 어느 지역을 정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갔더니, 자, 내가 주택을 건설한다. 그럼 어느 주택을 건설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좋아, 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다. 그럼 그게 뭐냐면 특정 유형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있어요. 이 말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 경우를 말해. 그러니까 시장이 있다. 그 말은 수요 공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쪼개는 걸 시장 세분화, 고수축 저수축을 해서 나누거나, 같은 고수축이라 할지라도 유형을 아파트냐 빌라냐 뭐 이렇게, 그런 게 시장 차별화입니다.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세분화 시어 시어시어, 거센 소리 치프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어시어 치프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시장 분석입니다. 좋아요. 난 그래서 이 지역에 갔더니 아파트 수요, 고수축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내 아파트 이름은 푸르지오인데 현재 가봤더니 누르지오, 호요지오, 까마지오, 푸르댕댕지오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마켓빌리티라고 합니다. 시장성, 향후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 그러니까 너 경쟁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단시간 동안에 얼마나 분양 임대 되었느냐를 의미하고, 흡수 기간 분석은 분양 임대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흡수율이 높을수록 좋고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있느냐 이 표현하고 시장성이 있느냐 표현은 약간 달라요. 시장성이 있느냐가 더 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니까 얘가 이걸 포함하고 얘가 이걸 포함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투자 분석은 마지막에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 MP는 0보다 크나 같고 PI는 기준이 1이라 그랬죠? 내부 수는 요구수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암기 순서입니다. 지시성 타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시성 타투. 지시를 나타내는 문신, 화살표 문신인가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시성 타투. 자, 이제는 감정평가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감정평가라 하면 토지의 경제가치 판자가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치를 금액적으로 표시해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감정평가 특별원 치는 게 있습니다. 능률성 원칙, 안전성이 든다성 원칙, 능안달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늘 안달이다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3번 기준 시점. 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니까.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원칙을 합니다. 가격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가격조사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내용을 가치평가의 자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하고, 다만 이 기준점이 정해졌을 때 소급평가라든가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둘 이상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사고하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토지 가격 따로 건물 따로 뭐 이렇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일괄을 평가하는 거죠. 일괄 평가 원칙입니다. 자, 5번. 이거 좀 잘 나오는데요. 하나의 대상물건이 하나죠. 대상물건이라고 가치를 달리죠. 자, 가치를 달리한 부분을 평가돼서 부분평가 그러면 안 돼요. 가치를 달리해서 평가한 것은 구분평가라고 그래요. 다행인 것은 기억, 가치를 달리, 기억 이렇게 합니다. 이건 부분평가가 아니고 구분평가입니다. 기억, 기억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했죠.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밸류 시장 가치 이야기 나왔네요.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산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한정 시장이 아니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합니다. 대상물건이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출품 기간에 합리성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정통한 당사자 간의 거래입니다. 당사자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문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입니다. Most probable selling pric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가격을 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지. 틀렸죠. 2번 감정평가 법인 등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의 감정평가를 시장가치 외의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고요. 시장가치 외의가치 기준이 예외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국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되는 물건의 가치 말고도 시장가치 외의가치 기준을 마련해놨는데, 첫째,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둘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셋째,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의 위치와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번 가치 형성이나 대상물의 경제가치에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그렇죠. 개별 요인은 당의 토지의 가치 형성에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개발 요인을 말하고, 부동산 가치는 희소성, 유효소, 효용 등의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합니다. 상호 결합에서 발생한다. 자, 36번이었습니다. 자, 37번. 우리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유비고 개별유비고 이렇게 나가죠. 사시지계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내용으로 올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이거 잘못돼요. 지계 순서죠. 지역 분석은 개별에서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후를 전으로 바꾸거나 그래야 되겠네요. 자, 2번. 지역 분석에는 개별 분석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답을 최종을 판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분석에서 자, 지역 분석을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부터 채용을 판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니까. 세 번째,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지역과 유사학 지역뿐이다?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감정평가를 규칙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의 용도지역, 후보지나 이행지가 존재하는 지역이 있죠. 용도 전에 예정된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다른 건 다 누락돼도 좋은데 이 말은 꼭 나오는 게 좋습니다. 동일 수급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동일 수급권. 4번 인근지역. 여러분, 인근지역과 유사지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하는데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합니다. 4번 인근지역은 감정평가 대상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서 대상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의 지역률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옳은 이야기죠. 자, 5번은 뭐가 틀렸죠? 유사지역이랑 대상이 속한 지역 아니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계지 원칙은 13가지가 있죠.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동의 원칙. 재가치가 그 가치 형성의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도 사회적 경제 행정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필요해요. 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대치 원칙은 대신한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가격이 대치 관계의 유사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치 가능한 부동산의 가격을 가져다가 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죠. 3번 도심적인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효용은 공업용지를 이용할 때를 일단 이야기합니다.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이제 매물로 나온다면 실제로 시장가격이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기회비용 원칙입니다. 먼저 기회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 특정 대안을 선택 시 포기할 대안 중 가장 최선의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회비용 원칙은 뭐냐? 부동산 가치란 대안적 이용에 지불하려는 대가에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볼까요? 자, 도심지역 공업용지하고 외곽지역 공업용지가 공업용지로 쓰인다면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그걸 매입한 자는
공업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을 꾀할 것입니다. 그럼 도심의 공업용지가 훨씬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다른 대안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이거 더 비싼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치라고 그래요. 틀렸고. 4번.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서 결정되며 경쟁은 초과를 소멸시킵니다. 대상보다 그 가치에 적합한 가격이 확대되는데 이걸 뭐라 한다? 경쟁의 원칙. 옳은 이야기죠. 자, 기회 원칙. 여러분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추가적으로 투자된 이 금액이 그 가치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고 봐요. 단지 비용이 합이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회 원칙은 부동산 구성주가 전체 기하는 정도가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용도를 바꾼다면 병합 분할 가능성, 동일한 용도로 병합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로 분할할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됩니다.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은 저게 필수적으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감정관의 규칙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가로 넣기가 생각보다 출제가 자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 난이도 높은 걸 이게 묻기보다는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자, 원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가액을 거는 원가법과 적산법. 그 다음 비교 방식은 거래사업비, 임대사업 비교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 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요. 수익 방식은 수익하는법과 수익 분석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재무대 제도론가는, 자, 이 제도론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준 시점 현존하는 물건을 원시적으로 재생산, 재취득을 상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평가의 기준이 될 날짜라면 기준 시점 현존하는 물건을 원시로 재생산, 재취득을 상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총액입니다. 신품을 전제로. 그런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그럼 그 다음에 감가 누계를 감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도론가를 주로 뭘 사용하냐면 만든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성 가격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대치원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조원가, 복제원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만든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게 현실에 많이 쓰여요. 그럼 다시 만든다 했을 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에 대해 얼마요? 40만 단위를 생략하고요. 자, 개발 사업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수급자, 건설업자 이윤도 챙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더하게 되면 46만이네요. 근데 10년 전에 건축비수가 100을 했을 때 기준 현재는 135다. 그럼 그 사이에 10년 동안 물가가 35%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현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46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잘 봅니다. 자, 여기다가 기준점 현재로 바꿔 1.35로 곱했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곱미터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연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49만 6천, 단위는 496.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첫 강의는 아무래도 이론을 처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 1회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2회차 문제부터는 아무래도 그 이론 부분 중복되는 것은 좀 템포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자, 2회차 문제에서 또 다시 만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